예, 반갑습니다. 예. 쉬고 계신데 요즘 제가 궁금해가지고 왜냐하면 당시 상황에 대표셨잖아요. 예. 당시 상황에서 대표셨으니까 이 의혹에 대한 입장이 따로 분명하게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모셨는데 우선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격 규정이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정치 공작이다.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작이다. 또 일부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제보 시작됐으니까 이게 이제 야당 내 권력 투쟁 아니냐. 그 외에 이제 그 선거 개입, 또는, 검찰 권력의 사유화 등등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을? 당시 상황하고 지금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예, 예. 당시 상황은 그걸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정치검찰이 선거에 개입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 3가지 정도의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는 제보를 받았었어요. 아, 그 당시에? 예. 예. 그때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감사원 쪽에서도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감사원. 검찰에서도 2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했는데. 검찰 2개. 이번에 보니까 그 2개가 하나는 이거였고 하나는 유시민 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그때 저희한테 준 제보가 상당히 정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3가지 정도의 공작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실행이 되면 그냥 두지 않겠다. 사전에 경고한다.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드러난 건 이제 또 다른 차원이죠. 그렇죠. 그때는 선거에 개입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청북 고발이라고 할까?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법적으로 말한다면 교사행위입니다. 교사행위. 예. 고발을 하라고 교사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성격,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제보가 왔었기 때문에 미리 경고를. 예, 미리 했던 거죠. 했었고, 예. 그때 기준으로 보자면 선거 개입에 해당되는 행위인데. 그렇죠. 그때는 이루어지지 못했죠. 못했죠. 예. 우리가 미리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말씀하고 연결해서 떠오르는 게 지금 이제 당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냐. 예. 실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당에 의해서 고발이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다른 유사 시민단체 네네. 이런 데를 통해서 이루어진 고발은 또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예. 이 고발 문건이 당에만 전달된 게 아니고 다른 단체 같은 데도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최강욱 의원 건 같은 경우는 4개월 후에 실제 고발. 4개월 후에 고발이 됐잖아요. 실제로 됐죠. 근데 고발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 문건하고 4개월 후 미래통합당이 당시 이제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으로 불렸으니까 미래통합당이 최강욱 의원을 고발한 고발자가 똑같다는 거죠, 지금. 주민등록번호까지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주민번호 틀린 지금 틀린 건데. 그것까지 똑같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건이 나중에 활용이 되긴 됐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당에서 이제 활용하지 못했는데 그 후에 다른 형식으로는 활용된 게 이제 수사를 하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뉴스버스에서는 일관되게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 국민의힘 인사로부터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건 차기 대권을 두고 이제 야당 내 권력 투쟁에 의해서 이 최초의 제보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성격을. 당시에는 이제 그 차원이 아니었는데 네. 이게 최근에 나온 거 아닙니까? 최근에 나온 거. 한 2달 전에 이제 나온 건데 네. 입수가 된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야당 내 이제 경선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간에 흠집 내기로 네. 나왔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작년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면 선거 개입의 성격인 것이고 예. 지금 이게 불거지기 시작한 건 이제 야당 내 그 후보들 간의 투쟁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 같고. 그랬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이제
그 김웅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손준성 검사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들 말보다도 예. 그 행태. 한 분은 의원실에 출근을 안 하고 예. 언론하고는 끊었지 않습니까? 예. 어제 저녁에 인터뷰 확인했습니다만 김웅 의원. 또 한 사람은 연가를 내고 예. 직장에 안 나오고. 예. 송 검사는. 예. 그 행태 자체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자꾸 논쟁하거나 판단해야 할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소위 킥스라고 부르는 여기서만 실명 판결문을 이제 조회 가능하다. 여기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판검사밖에 없거든요. 법원하고 검찰하고 당사자. 예, 당사자하고. 근데 예. 당사자가 냈을 리는 없는 거고. 그렇죠. 법원이 그걸 줄 리도 없는 거고. 예. 나오는 건 검찰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전달된 문건 자체가 실명 판결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쪽이 판검사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맞으면 그 로그인을 검색을 해보면은 예. 누가 이제 그걸 다운을 받았는지 검색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감찰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 조만간 드러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은 판검사밖에 당사자는 이걸 줄 리가 없으니까 판검사밖에 그걸 접근 안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재판부가 줄 이유는 없으니까 검찰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만약 실제 이 자료가 검찰 쪽에서 왔다면 검찰은 왜 직접 하지 않고 총선 직전에 야당을 통해서 하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직접 하면 자기들이 인지사건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예. 인지사건으로 처리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죠. 일부러 이제 공작한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 딴 쪽에서 고발을 하면은 고발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우회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지금까지 이런 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되게 고발을 받아서 처리하는 형식이었죠. 예민한 사건일 때는. 예. 특히 이게 총선에 개입하는 아주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지를 처리하기는 어려운 거죠. 직접 하면 너무 티가 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총선 직전에 했던 것은 아무래도 총선 직전이라 야당이 이걸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서 그랬을까요? 뭐 그렇기도 하고 그 당시 이제 분위기가 어땠느냐면 검찰의 분위기가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로비들을 많이 했는데 예. 이번에 선거에서 그러니까 21대 총선이죠. 예. 그 우리 당이 참패한다. 그러면 검찰 개혁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쪽 당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당시에 여의도에 돌던 이야기가 예. 검찰 쪽에서 민주당이 참패할 것이고 미래통합당이 압승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검찰 쪽에서 계속 하고 있었다고.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경고를 했어요. 앞으로 더 이상 의원회관에 돌아다니는 검사가 있으면은 내가 명단을 공개하겠다. 그런 노비들을 많이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선거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이미 그 4월 초 시점에는 우리가 150석을 넘었습니다. 내부 조사로는 150석을 넘었는데 마치 언론이 그 보수 언론이라든가 저쪽 당에서는 자기들이 일당이 되는 것처럼 많이 주장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속으로 과장을 해도 너무한다. 이미 우리는 150석은 넘고 단독으로 넘느냐 연합해서 넘느냐는 거지 150석은 넘어 있는 단계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민주당 내부 판단으로는 그랬고 근데 그 시점쯤에 실제 검사들이 여의도에 와서 그런 노비를 했어요? 그러면요. 저한테 그 실제로 검사를 만난 우리 당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와가지고 이번에 니네 당이 참패를 한다. 검찰 당시에 검찰 내부의 상황 판단 그랬다는 거네요. 검찰 지도부에. 그럼 우리가 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고발 의뢰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은 그렇죠.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격적으로 선거 직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심지어는 영장까지 청구하고 그러면 그게 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이제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선거 개입이라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그러면요. 이건 선거 개입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 체제를 마중 교란시키는 아주 국기문란 행위라고 봐야죠. 이 검찰 쪽에서 이 문건이 왔다는 게 밝혀진다고 해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그럼 누가 지시했냐의 문제는 남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본인은 그러니까 전혀 모르니까 펄쩍 뛰고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증거가 있냐, 증거를 대라 그러잖아요. 네. 이런 은밀한 일을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저도 수사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지만 기록을 남기는 어리석은 짓을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사를 통해서 이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긴 쉽지 않을 것이다. 해봐야 되겠지만 기록을 확인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설사 일부의 뭐 중간 관리자의 혐의가 드러난다고 해도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 이제 진실이 밝혀지려면 몇 년이 걸릴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 꽤 걸리죠. 예. 그렇다면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윤석열 후보 자격 문제를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데 후보 자격 문제까지 연결되지는 않겠네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죠. 법적으로는 이제 그 자격 문제가 아닌데 정치라고 하는 건 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도덕적인 요소가 있고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으로는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 경선 룰 가지고 논란도 있고 막 그런데 이런 것까지 겹치기 때문에 그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요인으로도 간접적으로는 작용한다고 봐야죠. 그건 좀 이따 한 번 더 여쭤볼 텐데 우선 그러면 민주당은 그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특검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겁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뭐 당에서 감찰을 하고 있으니까 검찰에서 감찰을 하고 있으니까 감찰 결과를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감찰이 미흡하다든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면은 수사를 촉구를 하고 수사 가지고도 또 그동안에 검찰 관행으로 보면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국정조사나 그걸 또 그건 국회가 직접 개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뭐 지금 현 당대표하고 할 얘기는 아직 할 얘기가 아니다. 얘기는 아니죠. 방금 이제 홍준표 후보 부상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 하실 수가 없을 거고 국민의힘 경선을 그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이 얘기도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하도 거기 후보가 많아서 이제 정리에 들어가는 단계가 8명으로 줄이고 4명으로 줄이고 할 텐데 그 경선이 무난하게 잘 처리가 될지 처리가 잘 돼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선이 무사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설문 같은 거 가지고 시비가 또 걸릴 거거든요. 그렇겠죠. 마지막에. 경쟁력 부분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맞으면 서로 충돌이 많이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충돌은 나오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누가 더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그걸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고. 민주당 경선 끝나시면 혹시 어떤 캠프에 힘을 실어주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요. 당 선대위를 이제 구성을 하니까. 경선 끝난 이후에? 용광로 선대위를 이제 구성을 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도와드려야죠. 경선 끝나면 이제 자주 모셔야 되겠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해찬 대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고발 사주 의혹권과 민주당 경선 이야기 각각 해봐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우선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윤석열 캠프 쪽에서 추미애 사단의 공작이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뭐 구체적인 뭐 기록이나 이런 걸 아니더라도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뉴스버스 측에서는 제보자 핸드폰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핸드폰을 함께 봤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제보자는 국민의힘 측 관계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작이 거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을 반박이라거나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국민의힘 측 후보들도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해명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이 보통 벌어지면 중대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공동 전선을 형성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국민의힘 다른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반응이 증거를 대라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증거를 대라. 일반적이지 않죠 지금. 뭐 아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뭐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검 감찰부에서 킥스 형사사법 시스템 로그인 기록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포렌식 해가지고 일단 그 감찰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뭔가 손에 잡히는 증거라고 그럴까 그런 거는 거기서 만약에 로그인 기록이 나와 있다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분석이 될 것 같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인들이 이런 형사사법 시스템 뭐 판결문이나 이런 것은 볼 수 있는 것은 익명 처리된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수사기관이나 검사 이런 사람들은 실명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를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증거에 첨부된 것은 실명이 나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면 이거 볼 수 있는 권한 있는 것은 관계자는 수사를 직접 하고 있는 검사 드릴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점점 좀 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선 그 추미애 공작이라는 그 윤석열 캠프의 반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그 구체적 사실은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의혹 제기만 했고 뉴스버스 자신들도 국민의힘 선관위 관계자라고 이야기해놓고 자기들이 자료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제보자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그걸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보도를 하고 의혹 제기를 했으면은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본인들이 더구나 그 확보하고 있다면은 본인들이 그걸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무책임한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언론법 취지에 따르면은 그 바로 회사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제보자 그 보호 차원에서 신호를 밝힐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정도면은 의혹 제기도 그 선에서 해야 되죠. 사실인 것처럼 거의 뭐 정치권을 지금 뭐 완전히 뭐 전쟁판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빠지는 건 전 말이 안 되고 왜냐면 뉴스버스에서도 그냥 있는 팩트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억측과 그 조그만 팩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추측, 억측, 추정 이런 걸 쫙 쏟아넣어 가지고 의혹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 놨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일단은 그 의혹을 제기당한 손준성 검사가 자기는 고발장을 만든 적도 없고 당연히 그걸 발송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김웅 의원도 고발장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뉴스버스가 그걸 뒤집을 만한 팩트가 있으면 빨리 공개를 해야 맞고 좀 전에 우리 정책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감찰이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된다고 이제 전제를 한다면은 거기서 1차적으로 기본적인 그 팩트는 저는 확인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무근인 그냥 억측의 보도인지 진짜 사실인지는 거기서 밝혀질 거고 그 전까지는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 해놓고 뭐 국기문란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퍼붓는 이런 거는 좀 자제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당 안에서 왜 우리끼리 보호를 안 해주느냐 하는 건 민주당도 똑같아요. 민주당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료 변론 나오니까 이낙연 후보하고 마구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얘가 뭐 누구를 뭐 비난할 것도 못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건 있어요. 이 판결문이 실명으로 익명 처리되지 않은 것은 일반인은 볼 수가 없는 건 조혜진 의원님도 법을 공부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어제 KBS 뉴스에서 이제 보니까 최강욱 의원 고발장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거의. 그러면 고발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누가 제보를 했는지, 고발해달라고 누가 그랬는데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아직 모르죠. 근데 어쨌든 KBS 보도에 의하면 거의 뭐 복붙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점 이것이 이제 진실의 실체로
다가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좀 일단 들어요. 제보자 신원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 조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거는 이건죠. 뉴스버스 측에서도 일단 먼저 그걸 패를 보일 필요는 없는 거죠. 상대 측에서 대응하는 걸 보면서 그때 전략 전술상 공개할 게 있으면 공개하겠죠. 그거는 언론이 아니라 정치 공작하는 팀이죠, 그러면. 무슨 정치 공작이 아니죠.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정치 상황 공작인데. 봐가면서 대응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보통 언론들의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면 있잖아요. 반론을 이제 듣잖아요. 반론에 대한 재반론의 성격을 다시 이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지금쯤 그 나와야 될 시점이에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미 나와야 될 시점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지났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저 제보자가 사실은 핵심인데 네. 그게 나오고 그 사람이 자기가 입수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그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건데 제보자가 숨어서 그냥 계속 그 뉴스버스하고 이런 그 보도 그것만 그 일종의 협잡만 하고 본인은 책임 안 지고 안 나오고 하는 거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보도의 신빙성, 그 신뢰성에 이제 그 오염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와야 될 시점이에요. 좀 없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나와야 될 시점이에요. 얼굴 드러내놓고 사실 확인을 해줘야 될, 자기가 책임지고 사실 확인을 해줘야 될 시점이죠. 그런 날이 오겠죠. 네. 그래서 김웅 의원은 근데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손중성, 그러니까 뉴스버스 보도가 사실이라면 손중성 검사가 보낸 거겠죠. 라는 정도의 코멘트를 어제 동아일보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김웅 의원도 이제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러저러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본인도 대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책대필 말을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웅 의원 생각을 제가 100%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그 단순한 팩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정치 쟁점화되지 않고 상대방의 이 정치 공작 프레임이 더 씌워지기 전에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도 그 팩트 자체는 별거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도 이게 프레임화되고 정치 공작으로 몰리고 그리고 상대 진영으로부터 이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본인도 이거는 내가 이 팩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사건이 규정이 되어버리면은 되는 상태에서 내가 팩트를 인정하면은 정치 공작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주저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진짜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진짜 결백하고 그렇다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대대적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뭐 반격도 하고 이제 그런 텐데 기억나지 않는다. 좀 이것은 좀 어색해 보여요. 근데 그런 논리라면 아까 말씀하신 뉴스버스의 논리라면은 김웅 의원도 상대 측 반응 봐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가 뉴스 이제 버스가 그 제보자 휴대폰을 보고 이제 하는 얘기고 김웅 의원은 이제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고 특정하지 않고 뉴스버스 기사가 사실이라면 보냈겠죠라는 정도. 그렇지만 손준성 검사가 부인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다. 근데요. 이 정도인데요. 왜 방을 폭파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방을 폭파하지 않았으면 내가 꼭 봐라.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할 건데 이렇게 방을 폭파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손준성 검사가 보냈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이야 단정적으로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뉴스버스가 조만간 공개하지 않을까. 이거든 저거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손준성 검사가 본인은 고발장 작성한 적도 없고 보낸 적도 없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물론 팩트는 팩트대로 검증해봐야 되겠지만 팩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말한 사람들의 태도나 정황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은 그거는 저 함부로 의혹 제기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네. 이거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송 검사인지 아닌지는 이제 확인이 필요하지만 검찰 쪽에서 문건을 보낸 건 사실인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자료잖아요. 이 문건은 네. 검찰 아니면 재판부인데 네. 재판부가 보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고 검찰이 보냈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 아닙니까? 송 검사냐 아니냐
저는 이제 감찰에서 마음먹으면은 오늘 내일 사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확인 금방 가능한 걸 가지고 우리가 막 추측하는 게 사실 좀 허무한 일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반인은 익명 처리된 판결문을 볼 수 있는데 실명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검찰만 볼 수 있다라는 주장 아닙니까? 검은줄이 쭉쭉 가 있죠. 네. 예. 당사자는 구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이렇게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남는 건 검찰밖에 안 남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자료에 실명이 거론된 판결문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그런데 검찰이나 법원 내부 자료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인지 아니 언론에게 넘어가고 언론을 더 그걸 이제 공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그렇게 이 공개되게 된 과정은 면밀하게 감찰에서 확인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략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대검 감찰이 어떤 선입견이나 정치적 사심을 품고 이거를 왜곡한다든지 아니면은 들여다보니까 별거 없는데 계속 질질 끌어가지고 우리 야당이나 윤석열 후보가 상처 있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만든다면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 사심을 배제하고 빨리 이런 의혹은 빨리 정리되는 게 좋겠다 해서 객관적으로 딱 조사하면은 저는 금방 나올 걸로 생각이 들고 나오고 나서 그 팩트를 토대로 해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검찰에서 나왔다는 게 확인되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 네, 금방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째깍째깍 진실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쁜 짓을 한 것은 분명해 보여요. 지금까지 상황은 뉴스버스도 더 이상 진전된 팩트를 못 내놓고 우리 정치권도 조금 뉴스버스가 살짝 그냥 보도한 거 가지고 부풀리고 앞서가고 성격 규정하고 국기문란이라고 민주당이 말에 제가 제일 재밌는 게 엄청난 국기문란이 벌어졌으니까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딱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상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엄청난 국기문란이라고 딱 그냥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언론들이 그런 거 가지고 정치권이 우리가 살짝 이렇게 던지면 정치권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난장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자꾸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최순실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 같은 경우도요. 작은 진실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런 거부터.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호텔에서 누구하고 만났느니 관저에서 구설했느니 온갖 가짜뉴스 다 남발. 저는 그런 가짜뉴스는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저 의원님은 그러셨지만. 네. 자, 그럼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고 이거는 그러면 감찰 결과 나온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예, 그게 맞죠. 안 그러면 계속 허공에 소리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정청래 의원도 그런 입장이십니까? 아까 이해찬 전 대표님도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입장을 같이 합니다. 저희가 감찰 로그인 기록을 실제로 한번 보자. 국기문란이니 죽일 놈 살릴 놈 후보 사퇴해라 검찰 가서 수사받아라 감옥 가라 이랬는데 정작 감찰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뻘쭘해지고 터져가지고 속으로는 좋지 않아요. 책임을 져야 돼요. 속으로는 좋지 않아요. 예. 윤석열 후보 측이 많이 궁지로 몰렸는데 우리야말로 원팀입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야말로 원팀입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 충청 라운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가장 정확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선거는 조직이 바람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의원 몇 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흐름 따라 이제 가는 건데 이번에 우리는 그렇게 논란이 되지는 않았는데 미리 정했기 때문에 이번 경선 룰이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입김이 가능한 중앙대 의원 포션이 없어요. 중앙대 의원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 국민선거인단도 한 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번 경선 충청권은 권리당원의 힘이 그대로 드러난 선거였다. 그래서 이 권리당원 몇만 명, 몇십만 명은요. 어떻게 누가 몇몇이 이걸 좌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대로 나온 결과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한 것은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강한 개혁적인 면모 또 이를 확실하게 추진하는 그런 실행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리당원들이 몰표를 준 거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이런 양상은 앞으로 더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전남의 동네 이야기지만은 일단은 문재인 대법원의 개가다.
문재인 대법원이 거의 죽었던 이재명 지사를 잠심해서 살려낸 것이 오늘 이걸 가져왔다. 그런데 대법원을 공격하는 겁니까? 예, 공격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법원, 코더 대법원을 공격하는 겁니다.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관찰자로서 볼 때는 그 당시도 저를 느꼈는데 그 무렵은 이낙연 후보가 뭐 배 이상 그 이재명 지사를 앞서가면서 거의 대세처럼 되어 있던 상황인데 이재명 지사는 그 이후로도 한 자릿수가 오랫동안 지속됐고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40%까지 도달했었죠. 그러니까요.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보다 거의 서너 배 배 이상 앞서 있어서 거의 대세였는데 그때 딱 보니까 부자 몸조심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럴수록 겉으로는 좀 이게 편안하게 가는 척하지만 물 밑으로는 발을 엄청 움직여가지고 그걸 굳혀야 되는데 그 굳히지 않고 이재명은 거의 이제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순간에 저 위태롭다 생각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근데 끝에 가서 누가 웃는가가 중요하고 특히 여야 가운데 누가 웃는가가 중요하죠. 결산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다른 유튜브에서 하늘에 숫자가 내려온다. 53이다. 제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네. 근데 실제로 제 감은 그랬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노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재명 후보가 54 안팎 이렇게 계속 며칠 최근에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이제 밝혀진 거다, 증명이 된 거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이제 이번 주말에요. 68만 명 국민 선거인단 이게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여기는 자발적 온라인으로 신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누가 모집해 온 분들은 실제로 투표율이 낮은데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은 굉장히 투표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이번에 까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더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니까 청와대가 머리가 많이 아프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번 이런 승패를 좌우한 권리 당원들이 상당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서 입당을 한 친문 성향의 당원들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 무사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분이고 사람들이고 사실은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고 싶은데 신문 그 열성 지지자들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쪽에 코드를 맞추느라고 못한 게 많은데 뜬금없이 이 반문으로 알려져 있는 이재명 지사 쪽에 그 사람들이 옮겨가가지고 집단적으로 지지해가지고 이런 압도적인 판세를 형성하는 걸 보고서 그럼 내 호위 무사들이 저쪽으로 다 갔나 반문 쪽으로 다 갔나 하고 굉장히 지금 착잡할 것 같아요. 부정확한 설익은 분석이고요. 지금 언론도 보면 친문이 이재명을 선택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구분이 없다고 하는데도 쓸 게 없어서 쓰는 건지 진짜로 몰라서 그렇게 쓰는지 언론이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언론들 분석은 이래요. 어떤 의원이 어디로 갔는데 이거 친문이 이동하는 거 아닌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고 레임덕이 없는 최초의 대통령을 있는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는요. 다 대통령 친문이죠. 굳이 따진다면. 근데 그걸 가지고 친문이니 비문이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비과학적인 분석이다. 그런데 오케이 목장의 결투처럼 친문과 친이재명 지지자들이 대놓고 대판 싸움을 공개적으로 벌인 걸 국민들이 다 봤는데 그걸 똑같이 한 팀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아니죠. 우리는요. 그런 구분을 하려면 계속 하세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대선 끝까지 좀 그렇게 허술하게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리에 앉으면서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는 상황. 고민이 깊으시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살면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조직에 대한 그런 총괄적 책임을 지는 경우 많지 않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조직에 대한 총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네. 평소 같으면 내일 아니야 했을 것들에 대해서 다 제 일이 되어버리니까 참 난감하긴 합니다. 대표란 자리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앉았는데도 막상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비상식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원래 상식의 상황 속에서는 철학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부정확한 정보들의 연속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도 평소보다 명쾌하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풀어보죠. 그래도 가장 골머리를 앓던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는 해결이 됐네요. 예. 마지막 최종 후보를 뽑는 여론조사에서 그 문구를, 여론조사 문구를 본선 경쟁력을 묻는 식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후보들 간에 타결을 받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걸 넣지는 않고 대신 본선 경쟁력을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 묻겠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민주당은 누구누구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는데 맞상대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 때도 단일화 때 보면 경쟁력이냐 적합도냐를 가지고 막 다투고 이랬었거든요. 이런 거예요. 자, 민주당 후보로 누가 정해졌는데 국민의힘 후보 중에 누가 더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묻는 것과 누가 더 대통령으로 우리 후보 중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때도 이 경쟁력 적합성 문구 때문에 이 협상이 있었고 그 뒤로부터 그냥 의례적으로 있는 협상이거든요. 네. 근데 또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것 때문에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는 또 많지 않다. 저희가 서울시장 단일화 선거 때도 뭐 그때 수치를 자세하게 다 공개하진 않았지만은 실제로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던 걸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협상이라는 걸 원래 아주 작은 걸 갖고 다투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조기에 잘 마무리됐다. 이 정웅원 총리께서 또 이 지휘력을 발휘하셔가지고 9월 5일이라는 시한을 스스로 제시하셨고 그걸 지켰기 때문에 우선 선관위가 예상보다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마지막에 민주당 후보 상대로 누가 더 경쟁력이 있습니까? 묻는 거랑 민주당 후보 상대로 누가 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묻는 것에서 네. 어느 쪽이 더 그래도 취지에 맞다고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선거는 양자 대결을 거의 상정하고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 문항이 낫다. 저도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가로 묻는 거?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에 저희도 경선 결과를 보면서 놀랐던 것이 저는 뭐 이낙연 총리도 훌륭한 분이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훌륭한 분이지만은 결국에는 거기서도 표가 좀 예상보다 쏠린 경향성이 나타난 것이 이번 축청 저는 아마 본선 경쟁력을 좀 더 당원들이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나 그 선거인단들이 그런 뭐 제 나름 섣부른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양 진영의 이번 선거에 대한 승리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요 문구 가지고 마지막에 또 한번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본선 경쟁력으로 묻는 게 더 취지에 맞겠다라는 대표 생각. 네, 그 전까지 대표의 권위를 확실히 세워가지고 제가 다 단칼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때는. 예, 좀 단칼에 너무 혼란 없게 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 이것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는 이른바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일 텐데요. 우선 총평을 듣고 싶습니다.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뉴스버스라는 언론에서 이제 보도하면서 이거 시작되었는데 해당 언론이 사실상 좀 살라미 전술에 가깝게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면서? 그렇죠. 일부씩 공개하면서 사실 당사자들의 해명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도 지금 뭐 개인들이 개인의 명예를 지키는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지 당이 대응하려면은 모든 정보를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장 해당 언론사에서 정보를 취득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제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바로 김오수 검찰총장 쪽에다가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이 이 결국에는 이 문건이 생성된 고리가 검찰 내부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예를 들어 밖에서 생성된 것이 떠돌고 있다 그러면은 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밖에서 생성된 것이 그러면 손준성 검사로 갔다 왔다 이거 하고 진짜로 최초가 검찰에서 작성한 거냐는 완전 다르다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런 것이 작성되어서 애초에 작성 주체와 작성 원 자료가 검찰에서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건 문제인데 예를 들어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전직 검사였을 뿐이지 그 당시엔 민간인 신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전달받으면 원래 당연히 이첩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는데 그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람이 문제거나 아니면 그 문건이 생성된 경위가 문제라면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김오수 검찰총장께서 빨리 감찰 절차를 좀 진행했으면은 그런 하는 생각이고 로그 기록도 좀 보고 뭐 이런 거 조사를 검찰 내부에서 해달라. 저희가 추미애 장관 때 다 알지 않습니까? 검찰이 감찰하겠다 마음먹으면 하루 이틀 만에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도 좀 속도를 내가지고 이런 부분을 규명해서 국민에게 명백히 밝히면은 적어도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쟁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실명 판결문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면 판사 검사밖에 못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네. 그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 검사가 봤다면 손준성 검사가 다운받은 거라면 로그 기록 보면 금방 나와요? 그래야겠죠. 지금 만약에 그럼 금방 보면 되잖아요. 지금 빨리 보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김웅 의원은 어제도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이 자신은 당에 이첩된 그런 어떤 제보 사항을 당연히 당에 그 넘기는 것이 맞는 것이고 네. 그 안에서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질 부분은 없다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예. 저도 그 부분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본인은 뭘 이첩 받았더라도 문제 없다라는 얘기지만은 이첩한 일이 없다라는 또는 제보한 일이 없다고 하는 손준성 검사의 어쨌든 그 증언과 배치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진상규명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쪽에서 감찰을 진행해가지고 그 문건이 어딘가로 제보된 것은 맞는지 또는 생성된 것은 맞는지가 명확해지면은 적어도 이제 좀 해명들이 네. 좀 명쾌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로그 기록부터 빨리 좀 명확하게 금방 알 수 있는 것부터 알려달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럼 당에서는 당 차원에서도 뭔가 진상 조사를 하실 텐데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당 자체 조사 시작하신 건가요? 저희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원래 당무감사를 처음에 제가 언급했었는데 예. 당무감사를 하려면 당의 공식 기구라고 할 만한 곳 또는 사무처에다가 뭔가 이첩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저희가 초기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형태로. 4월에 뭔가가 들어왔다. 이런 비슷한 제보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보가 들어왔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기록 자체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저희가 법률 지원단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예. 보통 이제 당 체제를 이제 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디 당사 사무실 가면은 법률 지원단이라는 게 진짜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캐비넷도 있고 거기에 뭐 들어온 거 넣어놓고 이런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 일 처리가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뭐 구두로나 메신저로 전달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그런 기록물이 남아있으면 그것부터 저희도 당무감사 시작하면 되는 것인데. 그럼 캐비넷 열면은 쭉 서류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받고 그 기록은 다 삭제했어요? 물론 그렇게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접수된 형태는 없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기록은요? 그 온라인으로 받은 제보들을 그러면 다 온라인 삭제? 제보가 아니라 결국 법률 지원단에 있는 다른 개인에게 사적인 소통 수단을 통해 가지고 메신저 등으로 전달한 것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저희가 추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 면담하셨잖아요. 예. 윤석열 총장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윤 총장이야 뭐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괄적으로 이야기했고요. 본인은 한 점 뭐 이렇게 뭐 그 떳떳하다, 부끄러운 게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근데 뭐 윤 총장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게 좀 양식 같은 경우에도 이 검사가 쓴 고발장은 아닌 것 같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검사가 쓴 고발장은 아닌 것 같다. 그것 치고는 좀 그 공개된 어떤 그 파일 캡처 파일 형태로 공개된 그 고발장이 매우 좀 정갈하지 못한 형태인 것처럼. 제가 정확한 표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깔끔하게 정리된 형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검찰에서 만든 문건인지는 좀 불확실하다는 취지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누구를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도 그래서 뭐 총장은? 그것도 윤 총장이 어쨌든 그 해당 고발장을 보고 간략한 그러니까 인상평가를 남긴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어디를 추론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목할 정도의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윤석열 총장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아니란 입장을 표명했고 어제는 원래 그것 때문에 보자고 한 게 아니어가지고 네. 간략하게 그 정도만 짚고 넘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고발장이 검사가 쓴 것 같지는 않더라라는 게 윤석열 총장의 평이었다. 예. 자, 복잡해요. 네.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합니다. 그런데 어제 KBS가 9시 뉴스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이번 8월이 아니죠. 작년 8월이죠. 8월에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이 최강욱 의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고발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지금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뉴스버스가 얘기한 그 고발장 내용과 거의 일치하더라. 자,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거의 일치합니다. 심지어 틀린 기록, 무슨 조회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이런 추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이 이거에다가 또 하나는 뉴스버스 기자와 김웅 의원이 9월 1일에 최초 통화를 했을 때 사실관계 확인한 최초 통화를 했을 때 김웅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죠. 최강욱 거는 제가 쓴 거 맞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관계없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뭐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바뀐 건데 결국
8월에 그 미래통합당이 고발한 그 문건을 김웅 의원이 작업을 하면서 손준성 검사에게 여러 가지 조력을 받은, 그래서 왔다 갔다 문건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뉴스버스 기자도 어제 두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한 게 아닌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다, 취재하면서. 결국 그랬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손준성 검사는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이 내가 고발장 만들어서 사주한 건 아니란 얘기를 하죠. 만약 이 공동 작업이라는 그런 말이라면 그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거고, 김웅 의원도 지금 대리 고발 사주 받은 적 없다.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꿰어 맞춰지는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도 이제 그 지금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빠져나가다 보면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림이 그리고 나오죠. 그 편님들을 다 이제 피해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저는 그러면 다만 그 시나리오 갔을 때는 예. 오히려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개입 경로라는 것은 더 이제 모호해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금 해석에 따르면은 손준성 검사와 그리고 우리 당내 모 인사가 이렇게 조력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작성해서 고발장을 냈다고 한다면은 네. 그 과정에 그럼 윤석열 총장이 개입할 요소는 어디께 있느냐? 그러면 초기에 이 언론이 보도했던 궤와는 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 언론이 이 두 번 김웅 의원하고 통화하면서 이 첫 번째 대화를 쓰지 않았다는 게 어제 장제원 의원의 그렇죠. 주장이었죠. 이거는 왜 안 썼냐? 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뉴스버스가 말하는 것처럼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둘이 공동 작업을 했다. 실명 판결문을 손준성 검사가 다운로드 받았다. 이거 불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왔다라고 하면은 일종의 대리고발처럼 또 해석하자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동 작업으로 본다면 공동 작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하고 있는데 약간의 도움을 준 거다라면 또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그 지점 모호한데 오히려 그러면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간의 어떤 소통이 있었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어떤 시나리오들이 검토되는 것이라면은 예. 저는 그건 단순히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이게 얼개가 짜여진 거로는 거의 하달 같은 느낌으로 많은 사람이 받아들였거든요. 예. 예를 들어 처음에 보도한 매체의 그 해석대로라면은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악한 뜻이 있어가지고 손준성 검사라는 측근을 통해가지고 거의 고발장을 만들어서 하달하고 이거를 당해서 대리 고발하도록 시켰다라는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네.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다시 나오는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까지 이 보도는 네. 윤석열이라는 그 우리 당의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지시에서 이루어진 지시관계처럼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보도가 커졌던 것인데 약간은 궤가 달라지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 판결문까지 뽑아주면서 공동 작업을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검찰에서도 고발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거든요. 야당과 함께 고발했다는 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간단치 않은 문제일 수도 있죠. 저희가 당무감사를 통해 파악해야 되는 게 근데 만약 소통해가면서 그런 걸 작성했다고 예. 한다면은 이건 단순히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소통이 있었다 그러면 예. 당이 더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동 작업이라 그러면 또 이것도 커져요. 그러니까 공동 작업과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윤 후보에게 책임은 좀 덜해질 수 있지만 당은 또 그렇죠.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 저는 더 철렁합니다 지금. 예, 물론 지금 이것들은 지금 뭐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고 무슨 로그 기록이니 뭐니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를 지금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당사자들이 부인하기 때문에 조사나 감찰로는 한계가 있다. 수사로 전환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준석 대표님 입장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감찰 결과가 나온다면은 국민들에게 좀 공개를 하고 그것을 미진한 점이 있고 의혹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면은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를 한다면 검찰이 돼야 될까요? 공수처가 돼야 될까요? 저는 공수처가 진행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현직 검사에 대한 이런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네. 아니면은 과도하게 범위를 확장할 경우에는 정치적인 사안으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수처가 최근에 참 그 0점 잡고 참 범위 잡는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은 공수처가 좀 신중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웅 의원 만나보셨어요? 만나긴 어렵고 제가 이 사건 초기에 간략한 대화는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웅 의원이 핵심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김웅 의원이 어쨌든 뭐 지금 본인은 잠적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론과의 어쨌든 소통이랑 강화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이라서 저희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인터뷰를 좀 하고 싶어요. 답답해요. 전화하라고 할까요? 네, 좀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고. 네. 수사, 결국 공수처 수사
그럼 국민의힘도 바란다. 시원하게 빨리 밝혀달라. 이런 입장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다만 그러면 기초 단계가 네. 감찰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부적절한 어떤 사안들이 발견되어야지 수사로 갈 수 있는 것이지. 네. 대뜸 지금 상황에서 수사로 가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감찰 단계를 먼저 거치고 실마리를 잡은 다음에 가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김호수 총장이 감찰의 한계성이라든지 감찰을 통해 드러난 혐의점을 이야기해 준다면은 수사에 대한 여론이 또 올라올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이게 지금 공작이다라는 게 초기부터의 입장인데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윤석열 캠프 입장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 본인이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캠프도 어떤 분석을 통해서라기보다는 후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런 주장을 지속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어제 당장 저희 법사위 의원들이 이제 사실 네. 반박하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당장은 이제 이게 두 가지 얼개입니다. 처음에 아까 말했던 건 이 뉴스가 아주 커지고 시작된 이유는 대선 유력 주자가 어쨌든 지시하고 개입한 정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궤가 달라질 수 있는 거라 가지고 그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국회 법사위에 좀 출석을 해달라는 어제 요구가 강하게 있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거야 윤석열 총장 개인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고요. 저 지금 상황에서는 다만 정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네. 출석을 마냥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뉴스 1부가 끝내야 될 시간인데 조금 더 질문이 남아서 한 5분 정도만 더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일단 광고 듣고 오죠. 지금 손경준님이신가요? 채팅창에서 윤석열 쉬운 게 아니죠. 저를 5분 동안 더 괴롭히시려고 이렇게 묶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자, 윤석열, 이른바 윤석열 사주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2부로 넘어왔는데, 지금은 다 어쨌든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고, 조사가 여러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만, 만약, 뉴스버스나 혹은 여권의 주장처럼 윤석열 후보가 사주한 게 맞는 사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건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치명적 타격일 것이다. 본인이 어떤 자체적 의지로 어떤 사주를 하려고 한 기도가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다만 지금까지 그런 정황은 전혀 없다. 만약이라도 그렇게 드러나면 그럼 대통령 정치적 타격이 크죠. 그거는 후보로서의 자격이 상당히 위험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그런데 아직 정황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치적 타격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반대 시나리오. 윤석열 캠프 주장처럼 누군가 대선 타이밍에 맞춰서 거대한 어떤 공작 속에 지금 프레임 속에 밀어넣은 거다라고 밝혀진다면? 저희는 이제 생태탕 시즌2라 그러면서 당내에서 굉장히 역공에 나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가 그런데 빨리 나오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생태탕 시즌2면은 결국은 대통령 된다? 될 수도 가능성이 그걸 제가 어떻게 속단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당의 후보가 돼야 되는 것이고 후보가 되는 것은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사안으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판단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좀 윤석열 후보한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드려봤고 네거티브 대응팀이라는 거를 빨리 만들어야겠다 강조하셨어요 어제. 예, 제가 지난 한 몇 주 전에 결국 검증단이라는 걸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상황을 제가 예측했기 때문에 좀 미리 만들자고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을 예측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선 때 되면은 누구나 이제 네거티브 공세를 당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상대 그 후보 진영에서 약간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제보가 들어오면은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대응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이걸 각 후보 캠프에서 하는 것도 좀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우리 후보를 보호하고 또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그런 어떤 네거티브 검증단이라든지 조직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보통 클린 선거 추진단 이런 식으로 조직을 두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선대위 시절에 둡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일찍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이 정치 공세들이 좀 센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어제 최고위원들과 좀 상의를 했는데 이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좀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만들어진다. 이준석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지르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범야권 후보들만 쭉 놓고 이렇게 여론조사했을 때 홍준표 후보가 1등을 하는 조사가 하나 나와서 굉장히 정치권이 술렁였는데
지금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사람들은 기억에 의해서 많이 지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한 대통령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20%가 넘는 국민들이 찍어본 경험이 있는 후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그런 한 20%대 정도의 지지율까지는 다시 갈 수 있는 분이다. 최소 20%는 깔고 간다? 최소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상황이 받쳐준다면 왜냐하면 찍어봤던 분들은 그분이 대통령 깜이라 해서 찍어봤던 거 아닙니까? 그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4년, 5년이 지난 다음에도 찍는데 부담은 없을 것이다. 다만 최근까지는 약간 구도면에서 그런 뭐 빛을 못 본 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외에도 우리 후보들 중에 보면요. 네. 뭐 유승민 후보도 지난번에 대선을 완주했고 그리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당에서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고 뭐 박진 의원, 뭐 장기표 뭐 후보 전부 다 당에 뭐 상당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수치는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게 당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뭐 저야 뭐 나쁠 거 없죠. 네, 후보들은 기분 좀 싱숭생숭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조금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네요. 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기관 공정에 의뢰해서 9월 3일, 4일 이틀간 성인 1,003명에게 조사한 결과인데 여기서 양자 대결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홍준표 46.4 대 이재명 37.7. 홍준표 이낙연 대결에서는 홍준표 43.3 대 이낙연 40. 홍준표 후보가 또 고문되겠는데요. 근데 저도 이제 참고했는데, 네. 그, 윤석열 후보도 그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에 대해서 다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근데 당 입장에서는 그 상대당의 유력 주자들에게 강세를 보이는 후보들이 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지점인 것이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 때 굉장히 그게 분위기가 달아올랐던 것은 어느 시점에는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이 세 분의 아주 훌륭한 후보 중에서 누가 나가도 상대 후보에 대해서 경쟁력이 상당하다는 게 나오면서 그다음부터는 좀 이제 재밌는 경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지면서 사실 좀 더 많은 후보들이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역시 가장 핫한 이슈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인데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주라는 것은 지금 별 의사가 없는 어떤 사람이나 뭐 대상을 하도록 시킨 것이잖아요. 네. 뭐 살인을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해서 살인을 하게 만들었다. 폭행을 하도록 했다. 그러면 폭행을 사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사건은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하면 사주한 사람을 이제 뭐 손준성 검사 또는 검찰 또는 그 책임자인 윤석열 후보 이렇게 지금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손준성 검사가 그 사주를 했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그 근거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하여튼 지금 근거는 뭐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찍힌 손준성 보냄. 예, 네. 보냄이라는 이름이 찍힌 그런 그 자료 그리고 캡처 화면. 네. 예. 그것은 뭐 실체가 있는 것이고 과연 그것이 진짜 손준성 검사가 보냈는지에 대한 확인도 되지 않았고 또 정작 이 사건의 키는 역시 김웅 의원이 갖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주 의혹이라고 하기에는 좀 저는 애매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도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잖아요. 저도 한 5년 정도 검사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일단 조금 전에 김웅 의원 해명이 좀 그렇다고 했는데 약간 오락가락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도 무슨 말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 어쨌든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뭐 검찰 조사를 여러 번 받아보니까 정말 기억 안 나더라고요. 아니 검찰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받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받아봤죠. 네. 그래서 이거 기억이 안 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이 좀 명쾌했으면 좋겠어요. 손 검사에게 받은 것인지. 아니 그러니까요. 나는 받은 적 없다. 명식으로 얘기한 적도 없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받은 적이 없다는 것보다 처음에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요. 네. 저는 누구에게 줬다는 것인지는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분명히 한 사람하고
그 주고받았다는 것이니까 그 제보자가 누군지는 안다 그렇게 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더 한 것은 그 사람이 밝혀주면 어떤 세력이 지금 이 일을 벌인 것인지도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밝혀야죠.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김웅 의원의 주장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확인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해명에서. 네. 그러면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터진 다음에. 네. 근데 제보자 안다면서요, 본인이. 네. 그러면 본인이 아는 그 제보자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그럼 내가 작년 4월에 보낸 적이 있냐? 뭘 보냈냐? 그럼 확인해서 그럼 해명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확인할 수 없다, 기억을 못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제보자는 안다고 하는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받은 것은 다 보냈다는 거니까 자기는 뭐 그러면서 제가 조금은 의아한 것이 계속 이 제보한 내용을 당에 전달하는 것은 뭐 불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불법성 문제로 접근을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또 제보의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검사가 전달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보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정보를 유출했느냐 또는 더 나가서 뭐 고발을 부탁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것이 무슨 제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저는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그냥 지금 이 상태에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좀 밝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 말이 좀 약간 헷갈리는데 지금 다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대선 후보 검증단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네거티브 대응팀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그 회의 할 때 네. 자리에 없었어요. 잠깐. 예. 그래서 그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당에서 어차피 이제 당의 우리 후보에게 또는 우리 당에 내려지는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대응도 해야 되고 근데 네거티브 대응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경선 단계에서는 단순히 네거티브 대응이라고 해서 반격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사실관계 파악이 더 중요하거든요. 팩트가 가장 기초죠. 항상 중요하죠. 정치권에서 용어로 흔히 정치인들이 쓰는 용어로 대치기 당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실체 관계를 모르고 막다가 자칫 더 큰 화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네거티브 대응이냐 또는 뭐 검증단이냐 그게 그 말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게 그 말이다. 일선에서 하다가 보면요. 먼저 네거티브 대응을 위해서는 일단 기초 사실부터 파악해야 된다. 사실 파악이 명백히 되지 않으면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딱 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제보자 누군지 안다면서요. 그러면 당에서 김웅 의원을 불러가지고 내가 당신이 하는 제보자를 이야기를 해라. 그래갖고 그럼 당에서 그 제보자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 따지고 만약에 김웅 의원하고 그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 엇갈리면 둘이 같이 불러서 이야기를 하든지 지금 그 조사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매개 나온 거잖아요. 김웅 의원의 인터뷰에서. 그럼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그 보도를 봤지만 어제는 우리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까지 얘기는 어제 버전이고 지금부터는 오늘 버전으로 이제 간다. 오늘로 이야기하자면 어쨌든 김웅 의원이 매일 조금씩 이야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결국은 전모가 곧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자 이게 이제 그 뉴스버스가 최초 보던 게 지난주 목요일이잖아요. 네. 그럼 목, 금, 토, 일, 월, 화 지금 닷새째인데 왜 그동안 당은 손 놓고 있었어요? 아니면 그러면 최소한 김웅 의원은 지금 당 소속 의원이면 김웅 의원을 불러서라도 일단은 그 진상 파악이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손 놓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니 뭐 제가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근데 저도 언론 보도에서 봤지만 우리 또 대표께서 김웅 의원과 연락이 잘 안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제 김웅 의원 해보 보니까 나는 잠적한 적 없고 일상활동 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어쨌든 김웅 의원께서 그 언론과 인터뷰가 되는데 당의 그 모든 사안을 보고를 하거나 전달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최소한 전혀 내용을
뭐 전달받지 못했고 아마 다른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혹시 어제 그 윤석열 예비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만났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구체로 어떤 물론 이런 얘기는 없었다라고는 했는데 네. 얘기가 무엇이 진행이 되는지 혹시 들으신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없는데 실제로 예. 언론에 나온 이야기가 전부 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뭐 그럼 구체적으로 윤석열 예비 후보 이 건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게 거의 없다? 예. 그럼 어제 그 만남의 목적은 뭐였어요? 그것은 그 전에 이제 만나서 앞으로 이준석 대표와의 뭐 조금의 그 어떤 오해도 없이 잘 진행해 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약속을 잡았었는데 계속 이제 경선 룰이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미루다가 예. 결정이 되고 나서 잠깐 와서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간 것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 상황하고 겹쳐진 거죠.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건 이제 정리가 되고 난 바로 다음 날이 어제였으니까. 그렇죠. 이참에서 이제 털고 가자. 예, 그 전부터 약속이 되었었는데 네. 이게 마치 한참 이제 선관위에 문제가 있는데 오면 또 이제 그걸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미뤄서 이제 어제 일정을 잡았었는데 또 더 공교로운 상황이 되고 말았죠. 아무튼 지금 뭐 당무감사도 이름을 뭐를 붙이든지 간에 바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이 질문에는 공감하시죠, 위원님? 예,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예. 아마 당에서 제대로 김웅 의원과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언론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당에 보고를 하든 해명을 하든 소명을 하든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다른 경쟁 후보들이 네. 윤석열 후보를 상당히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당에서 이렇게 조사에 들어가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물론이고 다른 경쟁 후보들까지도 모두 수긍하고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당이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 대응이 그 전 단계에서 사실 확정부터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대응의 가장 1단계가 검증이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사실 확정이 되고 나서 그 사실 확정에서 기반해서 우리가 뭐 대응을 하든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든 각가지 그 수단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도 언론을 보고 지금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당이 조치를 취하려면 빨리 사실관계 파악부터 나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이걸 드리겠습니다. 어제 또 윤석열 후보는 공작 프레임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네. 여권 공작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일단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해놓고 지금 이 문제는요. 사실은 계속 취재 기자 또는 그 취재 언론에서 주장하기를 이른바 우리 당 관계자가 제보자라는 것이고요. 네. 더 나가서 기자가 어떻게 몰래 본 것도 아니고 제보자와 같이 들여다보고 지금 스캔한 내용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어제 그러니까 둘이 밥 먹다가 보니까 그 얘기 우연히 나왔고 예.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제보자도 그렇고 뉴스버스 기자도 누군지를 몰랐다라는 거더라고요. 예,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그 취재 경위가 맞다면 네. 그 취재 경위를 끝까지 추적해 보면 그 과정에서 진짜 여권의 공작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그냥 사실을 폭로하게 된 것인지 실수로 누설을 하게 된 것인지 더 나아가서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다 또는 맞다라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제보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그 제보자가 왜 이런 제보를 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공작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약간의 단초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국힘 내부 암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가 여러 명이니까 네. 그중에서 또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제보자 조사가 일단 결국은 첫발인 것 같은데
언제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김웅 의원부터 맞아요. 예, 예. 네,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경선로 갈등은 끝난 겁니까? 봉합된 겁니까? 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뭐 여론조사를 채택하면 항상 끝까지 말썽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부정확한 방식이거든요. 투표를 하면 한 표라도 이기면 끝나는데 아니면 동점이라도 끝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비를 걸면 얼마든지 시비는 걸릴 수 있는데 큰 틀은 다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1대1 가상 대결을 해서 특히 이제 마지막 그 4명 중에 1명을 뽑는 그런 결선에서는 이미 민주당 후보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네. 민주당 후보와 1대1 가상 대결을 통해서 저 가장 경쟁력 있는 그 방식으로 채택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을 1대1 가상 대결식으로 이제 조사를 한다. 저희 최고위는 대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이제 문항이 어떻게 설계되고 표현이 뭐가 되느냐 아주 디테일한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또 이게 또 이제 그러니까 지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뭐 지뢰는 여론조사라는 방식 자체를 채택하는 순간 끝까지 그건 계속 간다. 예, 심지어는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승복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 그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그때 뭔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면 이번에 할 때 차라리 문항 이런 것까지도 다 확정을 해보는 게 더 나았던 거 아닌가요? 어려웠던 건가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네. 뭐 저희들이 현장에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뭐 아마 뭐 7시간인가 뭐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많은 진통이 있었고 그 과정에 어쨌든 뭐 봉합이라도 하고 결론이라도 낸 것만 해도 저희 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잘 만들어 가겠죠. 하여간 그래도 이제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냥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런 게 좋은데. 정치판에 그래 잘 안 됩니다. 문제의 소지는 남긴 거죠, 예. 결국은. 나중에 이제 문항 구성할 때 또 이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네요. 그뿐만 아니고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죠. 아니 뭐 여론조사 당시에 그 여론조사 회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렇죠. 그 문제도 있죠. 대상 이른바 폴을 질문자 답변자를 몇 명으로 하느냐 거기에 어떤 것은 포함시키고 뭐 수도 없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이럴 때 나오는 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렇습니다. 항상 나오는 게 디테일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또 와서 잘못 합의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싸움이 결국은 지금 이 경선 구도에서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후보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더 이제 질문 드려봤자 대답 안 해주실 거죠.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되는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골든크로스 자신 얻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듣고 싶은데 홍준표 후보는 자신 얻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뭐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져 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심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저번에 한 일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물론 뭐 엄정 중립해야 되는데 괜히 오해를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뵙는데. 빠진 지는 오래됐고요. 오래됐어요? 안 씻은 지 좀 오래되면 더 빠졌다고. 아니, 지금 아침 드시는 분도 계신데. 좀 타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뭐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좀 어제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주장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피고발인이 된 사람들의 인권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단순히 몇 명의 어떤 인권 이런 것들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 대상으로 한 것이고 선거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치 공작, 선거 개입 오히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저는 더 본질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의원님의 그런 네이밍에 따르면 이 사건의 몸통이자 그 주체는 검찰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반론들도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보도된 내용 그리고 보도에 첨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네. 검찰의 개입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그 검찰의 개입이 있었던 걸 보시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역시 그 메신저에 나온다는 손준성 보냄 이겁니까?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요. 네. 저는 사실은 세 가지로 주로 얘기를 해왔어요. 그 SNS, 텔레그램 사진, 네, 예, 거기 손준성 보냄이라고 네. 돼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일반인은 쉽게 구할 수 없는 실명이 포함된 판결문. 네, 그리고요. 예, 이런 것 하고 그 다음에 김웅 의원의 해명이 정면으로 이것을 반박하거나 부정하지 못한다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실명 판결문을 말씀하셨는데 네. 어제 윤석열 캠프가 오후 늦게 그러니까 입장문을 내놨는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실명 판결문이 많이 돌았다, 언론 이런데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사건 관계자들, 그러니까 뭐 법원이나 검찰 그다음에 피고인 말고는 구할 수가 없는 게 맞죠. 자, 그 판결문이 이른바 제보자 X 판결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명, 그러니까 비실명, 그러니까 판결문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이런 걸 가려버리고 하는 게 이제 비실명 판결문인데 네. 실명 판결문은 그대로 다 나오는 네. 거고. 그러면 실명 판결문이 만약에 시중에 돌았다라면 제보자 X가 뭐 언론이나 이런 데 제공하지 않고서는 판사나 검사가 유출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돌았다라면 그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언론을 보면은 그 실명이 제대로 공개가 안 되잖아요. 언론의 보도 자체에서도. 예. 그러니까 제가 뭐 광범위하게 돌았다 판결문이 그렇게 보긴 좀 어렵겠죠. 어딘가 뭐가 그렇게 돌면은 언론은 아니더라도 무슨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실명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쓰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그냥 써버리는 경우들도 많은데 네. 실제로 거의 그런 경우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랜 법사위 활동하셨으니까 궁금한 게 여기서 하나만 더 들어가면 그러면 그 판사든 검사든 그 제보자 X가 아닌 판검사 중에 누군가가 실명 판결문을 열람하고 만약에 출력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킥스인가요? 거기에 이 기록이 남는다면서요? 기록이 남을 수도 있고요. 네.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명 판결문이 검찰한테 가는 과정이 두 가지예요. 킥스에 등지하는 거하고 등본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출력본을 말씀하시는 출력본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법무부 장관에게도 킥스 접속 여부만 따지지 말아라. 여러 가지 경로를 다 한번 봐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킥스 그러니까 접속 기록이 스모킹 건이 될 것이다고 하는 시중의 통설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너무 거기에만 매달리면 그 범위를 그쪽으로 좁히면 그러니까 헛다리를 짚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더 들어가서 지금 그 대검 감찰부가 그 수사정보 교육관실이 이제 손준성 그 자꾸 검사 얘기만 계속 하실 겁니까? 판결문 얘기만 자꾸 하실 겁니까? 아니, 잠깐 요거까지만 여쭙고 검사의 컴퓨터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다고 하고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새로 지금 있는 컴퓨터 그걸 확보해서 포렌식 하면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법무부 장관한테 지금 거 하지 말고 옛날에 포렌식 했던 거 그것도 살펴봐라. 옛날에라고 하는 게 그 윤석열 당시 총장 징계 때 그때 컴퓨터 그때도 포렌식 했지 않습니까? 확보해서. 그러니까 그 이후 거만 보지 말고 그때 것도 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때 포렌식 했던 게 맞습니까? 뭐 포렌식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컴퓨터를 한번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것도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제 그 법사위에 출석했던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 그때는 포렌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포렌식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컴퓨터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한번 푸닥거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확보했던 자료들 그것도 한번 봐라. 지금 것만 보지 말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인사이동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이동하면서는 뭐 당연히, 지울 수도 있고 당연히 지우고 하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만 보지 말고 예전에 한번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징계 의결했을 때 봤었을 때 확보했던 자료도 봐라라고 제가 주문을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기했던 게 김웅 의원의 지금 이제 해명을 말씀하셨는데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도 사실 장제원 의원님이 김웅 의원과 뉴스버스 기자와 9월 1일 녹취록을 공개를 했잖아요. 했죠. 그러면서 이제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니까 9월 1일 녹취록에 보면은 김웅 의원이 작성했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되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김웅 의원이 직접 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뭐 그게 좀 약간 지금 보도가 잘못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처음에 저도 판결문이 핵심적인 스모킹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판결문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본 형태로도 봤기 때문에 경로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킥스 기록이 스모킹건 아닐 수 있다. 킥스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김웅 의원의 해명이 좀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김웅 의원 쪽에 김웅 의원이 이제 전달받고 그래서 전달한 고발장이 사실상 2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것조차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4월 2개라는 거. 4월 3일 게 있고 8일 게 있고. 예, 맞습니다.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고 기자분들 중에서도 이걸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4월 3일 날 전달된 거는 채널A 사건, 그다음에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피고발인이 최강욱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13명이거든요. 13명이거든요. MBC 기자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뉴스타파 기자 포함해서. 그다음에 4월 8일 날 전달된 건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관련된 거고 피고발인이 최강욱 맞아요. 의원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뉴스버스 기자하고 김웅 의원 간의 통화는 이 2가지 고발장에 대한 내용이 막 혼재돼 있어요. 근데 보면은 정리를 대략 해보면 최강욱 의원이 피고발인으로 되어 있는 그 2번째 고발장에 대해서는 김웅 의원이 확실히 본인이 뭔가 역할을 더 많이 했다. 초안을 작성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4월 3일 전달된 고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김건희 씨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는 관심도 없고 그렇다. 뭐 검찰 이야기. 그거는 검찰에서 전달받은 것 같다. 전달되어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2 고발장 모두가 김웅 의원이 뭐 작성을 했다든지 뭐 다 완성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죠. 마치 보도들이 자꾸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인식이 되면 이제 손준성 검사는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완전히 빠질 수는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설사 지금 그 장제원 의원님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4월 8일 2번째 고발장을 김 의원이 초안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9월 1일 그 녹취록 공개된 거 보면은 보내가지고 물어봤을 것 같다는 거잖아요. 현직 검사한테. 그럼 현직 검사한테 어떤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 공격하는 고발장 써서 보내면 현직 검사가 검토해서 준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현직 검사가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응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결국 그러면 지금 장제원 의원이 어제 법사위에서 그 녹취록을 공개를 하면서 뭔가 혼선이 있을 때는 그 혼선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섞은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장제원 의원님은 뉴스버스가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매체다라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9월 1일 녹취록 자체는 공개하지 않은 거 아니냐.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윤석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워딩이 있으니까 그걸 좀 또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주도를 김웅 의원 쪽으로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꼭 그렇게 평가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2가지 점. 그러니까 뉴스버스라는 매체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매체다. 뭐 보도를 위해서는 특정 녹취록은 공개도 안 하는 그런 매체다. 이런 걸 하나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쉽게 이제 몰아가기 보도를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방증으로서 제시했다.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가 라디오 인터뷰 같은 데 나와서 9월 1일 그 대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계속 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이제 그 사실관계가 가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루트가 2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그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자체 조사를 하는 루트가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감찰이 진행 중이잖아요. 일단 후자부터 여쭤보면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수사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 어제 송영길 대표도 그렇게 주장하던데 의원님도 같은 견해십니까? 감찰 3과 같은 경우에 수사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수사 기능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뭐
어제도 보면 주체를 어디로 해야 되느냐부터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수사 기능도 있어요, 감찰부에. 아, 뭐 압수수색이라니까 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검찰 대검 감찰부의 감찰 의지 내지 수사 의지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제 박범계 장관에게 그것을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예. 다른 의원들이 제대로 할 거냐. 그러니까 그래서 공수처 얘기가 여기서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리고 또 검찰이 검찰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할 때 결과가 잘 안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박범계 장관이 아주 편안하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믿음의 근거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믿음의 근거는 뭔가 있겠죠, 뭐. 근데 하여튼 뭐 어제 굉장히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도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아, 그 책임을 져야 된다. 두 번째 지금 그 국민의힘의 조사 의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무감사한다 그랬다가도 당무감사지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특별히 조사나 이런 것들을 안 할 생각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당하고 좀 거리를 두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근데 김웅 의원이 예를 들어서 제보자가 누군지 나는 안다고 했으면 그게 지금 아주 결정적인 계기 아닙니까? 김웅 의원 불러서 물어보고 제보자 이야기하라고 해서 제보자 불러서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에서. 방금 근데 김지현 최고위원님하고 인터뷰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최고위원님이 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상대당 견해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제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당장 안 할 것 같고 약간 거리두기를 할 것 같아요. 거리두기를. 그리고 어젠가 보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만났더라고요. 어제. 네, 어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근데 이 사건 관련해서는 진짜로 얘기 별로 없다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그건 모르겠고요. 네. 근데 설령 그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손준성 검사가 일정하게 여기서 역할을 한 게 밝혀진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손준성 검사의 어떤 이 행위 뒤에 윤석열 후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사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만약에 설사 뭔가 관여가 있다 하더라도 둘 사이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히기가 쉽진 않아요. 그 물증이 나올 뭐 성질의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 당 의원들이 자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포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김영민 의원이 이제 쭉 PPT로 정리해서 보여준 것처럼 뭔가 카톡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핸드폰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제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봤죠. 지금 1년이 넘어가는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참 멋쩍어 하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아직도 못 풀고 있는 겁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팀 안 왔답니까? 네? 이스라엘 팀 안 왔답니까? 그것까지는 뭐 안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추미애 전 장관하고 인터뷰에서 질문 드렸던 내용이 그건데, 그러니까 검찰 인사가 있을 때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 정책관의 유임을 윤석열 당시 총장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추미애 당시 장관은 자신은 유임시킬 생각이 없는데 유임이 됐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의원님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특별한 사실관계는 없고요. 어제 박범계 장관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유임시켜달라고 얘기한 걸 자기도 들었다. 자기도 들었다? 그 얘기를 두 번 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관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요?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얘기 안 했습니까? 박범계 장관이. 뭐 말씀의 취지로는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들었던 것처럼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때 인사가 있을 때는 장관은 추미애 장관이었고 박범계 장관은 의원 신분이었던 때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들었다면은 그거는 뭐 누구한테 전에 들었다는 얘기 잘 모르겠지만 법사위원들 쪽에 뭐 전방위로 좀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의원님도 법사위원이셨잖아요. 저한테는 얘기 안 하던데. 전 못 들었어요. 소외되고 계시네요. 제가 스스로 소외시키는 거죠. 뭐.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걸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윤석열 총장이 어제 여권 공작 프레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여권 공작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상하죠. 지금 제보자는 국민의힘 관계자다라고 취재한 기자분은 거듭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취재한 기자로 알려지고 있는 분은 원래 저희하고 친한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 말씀하시는 거죠? 하여튼 등등등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무슨 공작을 할 것도 없고 또 그 텔레그램 물증이 있는데 그걸 뭐 저희가 공작을 합니까 진짜? 그게 이제 사후 조작 가능성도 있다고 윤석열 캠프 인사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후에 해서 이제 그 이름을 손준성 이름으로 넣어가지고 해서 하면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영화를 많이 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손준성 이름으로 손준성이 아닌 사람이 보냈다. 그럼 김웅현이 그걸 받아보고 뭐 손준성인 것처럼 속아가지고 그걸 포워딩하고 이랬단 말인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